도심 변두리에 낙후된 중학교 음악 교사 민석은 텅 빈 음악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창밖의 회색빛 하늘을 봅니다. 한때 천재라 불리며 카네기홀을 꿈꿨던 그의 왼손 약지는 사고 이후 굳어버렸습니다. 꿈을 잃은 그에게 학교는 그저 시간을 때우는 정거장일 뿐이었죠. 그때 복도 끝에서 서툰 피아노 소리가 들려옵니다. 쇼팽의 혁명 서주 부분이었습니다. 거칠지만 무언가에 분노한 듯 울부짖는 소리였습니다. 민석이 음악실 문을 열었을 때 피아노 앞에 앉아있던 진우는 마치 들킨 도둑처럼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하지만 민석은 화를 내는 대신 아이의 손을 유심히 보았습니다. 거칠게 트고 손톱 밑엔 때가 끼어 있었지만 건반을 누르는 그 마디마디에는 천부적인 유연함이 깃들어 있었죠. 너 방금 그 곡 누구한테 배웠니? 배운 적 없어요. 그냥 귀에 들리는 대로 치는 거예요. 시끄럽게 해서 죄송합니다. 진우가 도망치듯 나가려 하자 민석은 아이의 앞을 막아서며 말했습니다. 죄송할 거 없다. 다만 내 소리엔 화가 너무 많이 섞여 있더구나. 그 화를 음악으로 바꾸는 법을 알고 싶지 않니? 이 짧은 문장이 담장 밖으로만 돌던 소년의 마음속에 처음으로 작은 파동을 일으켰습니다. 다음 날부터 민석은 진우를 위해 매일 오후 2잔의 코코아를 준비했습니다. 악보 읽는 법을 가르치며 민석은 자신의 이야기도 털어놓았습니다. 나도 한때는 손가락만 움직이면 세상이 다 내 것인 줄 알았어. 사고로 꿈이 꺾였을 땐 피아노가 세상에서 제일 보기 싫은 괴물 같았지. 진우는 처음으로 어른의 약점을 전해 들었습니다. 늘 완벽해 보이던 선생님의 떨리는 손을 보며 진우는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아, 이 사람도 나처럼 아픈 곳이 있구나. 그날 이후 진우는 민석을 선생님 대신 쌤이라 부르기 시작했고 두 사람 사이엔 세상에 단 둘만 아는 비밀스러운 선율이 쌓여갔습니다. 진우가 일주일째 학교에 나타나지 않자 민석은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어렵게 알아낸 진우의 집은 재개발을 앞둔 가파른 언덕 끝자락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민석은 진우가 가출할 수밖에 없었던 아픈 배경을 마주합니다. 진우의 아버지는 과거 전도 유망한 기술자였으나 현장 사고로 다리를 다친 후 술에 의존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재능을 응원하기는커녕 피아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돈도 안 되는 딴따라 짓거리로 팔자 고칠 줄 아느냐며 진우의 유일한 안식처인 낡은 전자 키보드를 부숴버렸던 것입니다. 내 꿈이 부서지는 소리가 피아노 소리보다 더 컸어요. 샘. 시장통 뒷골목에서 만난 진우는 멍든 얼굴로 그렇게 읊조렸습니다. 아버지가 부순 것은 키보드가 아니라 진우가 겨우 붙잡고 있던 세상에 대한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민석은 말없이 자신의 코트를 벗어 진우의 떨리는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진우야, 부서진 건 다시 고치면 돼. 하지만 내 마음속에 흐르는 음악은 그 누구도 부술 수 없단다. 그건 내 아버지도 이 가난도 어쩌지 못하는 너만의 영토야. 민석은 그날 밤 진우를 데리고 학교 음악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비로 산 새 키보드를 보여주며 약속했습니다. 여기는 내 집이야. 아무도 너를 방해하지 못하는 너와 나만의 음악 공화국. 진우는 그제야 꾹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선생님의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불협화음으로 가득했던 소년의 삶에 비로소 따뜻한 베이스 화음이 깔리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다시 음악실로 돌아온 두 사람. 민석은 진우에게 특별한 숙제를 내주었습니다. 오늘은 네가 나를 가르쳐봐. 내가 느끼는 슬픔이 어떤 건반인지 내가 들어볼게. 진우는 낮은 저음의 건반들을 꾹꾹 눌렀습니다. 둔탁하고 무거운 소리들. 민석은 그 옆에서 조용히 고음의 화음을 얹었습니다. 내 슬픔이 이렇게 무거워도 내가 옆에서 조금만 보태면 이건 장엄한 교향곡이 될 수 있어. 둘은 말 한마디 없이 몇 시간 동안 즉흥 연주를 이어갔습니다. 그것은 세상 그 어떤 수업보다 진실한 마음의 대화였습니다. 콩쿠르를 한 달 앞둔 음악실은 매일 밤 자정이 넘도록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민석은 먼지 쌓인 악보 더미에서 빛바랜 라흐마니노프의 협주곡을 꺼냈습니다. 진우야, 이 곡을 쓴 사람은 마음이 아주 크게 아팠던 사람이란다. 절망 끝에서 다시 일어서려고 만든 곡이지. 어때, 꼭 우리 같지 않니?
그날부터 지옥 같은 하지만 아름다운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진우의 손은 정식 교육을 받은 아이들처럼 매끄럽지는 않았지만 시장통에서 짐을 나르며 길러진 손목의 힘은 누구보다 단단했습니다. 민석은 그 힘을 이용해 피아노 줄이 끊어질 듯 웅장한 소리를 뽑아내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복잡한 음표들이 폭풍처럼 몰아칠 때면 진우의 이마에는 구슬 같은 땀방울이 맺혔고 손가락 끝은 발갛게 부어올랐습니다. 하지만 테크닉보다 힘든 건 진우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열등감이었습니다. 쌤, 제 손은 너무 투박해요. 연습실 복도에서 만난 애들은 손이 다 하얗고 가늘던데 제 손만 이 모양이에요. 진우가 울먹이며 손을 숨기려 하자 민석은 제자의 거친 손을 자신의 흉터진 손 위에 포개었습니다. 진우야, 예쁜 손은 예쁜 소리만 내지만 살아온 이야기가 있는 손은 사람의 영혼을 흔드는 법이야. 내 손엔 가난을 견딘 시간과 그걸 이기려는 용기가 담겨 있어. 그게 바로 내 최고의 실력이야. 민석은 직접 오케스트라 부분을 연주하며 진우의 뒤를 든든하게 받쳐주었습니다. 진우가 흔들리면 민석의 베이스 선율이 그를 감싸 안았고 진우가 비상하면 민석은 기꺼이 바람이 되어 주었습니다. 밤마다 텅 빈 강당에서 단 한 명의 관객이 되어 박수를 쳐주는 민석을 보며 진우는 난생 처음으로 내가 누군가에게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진우의 손끝엔 화려한 기교를 넘어 스승을 향한 신뢰와 삶에 대한 투지가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콩쿠르 결선 무대 뒤 연주를 불과 10분 앞두고 진우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병원에서 온 연락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공사 현장에서 추락해 응급실로 실려갔다는 소식에 진우의 세상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쌤, 저 못하겠어요. 이건 다 제 탓이에요. 제가 건반 두드릴 때 아버지는 피 흘리고 계셨는데 진우는 무대 의상을 찢을 듯 벗어던지며 도망치려 했습니다. 그때 민석이 진우의 양어깨를 강하게 붙잡았습니다. 진우야, 나를 봐. 아버지가 지금 가장 보고 싶어 하시는 건 병실에서 우는 내 모습이 아니라 이 무대 위에서 세상을 향해 포효하는 내 소리야. 내 손엔 아버지가 흘린 땀이 묻어 있어. 그 땀을 헛되게 하지 마. 민석은 자신의 굳어버린 손가락으로 진우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그건 명령이 아니라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이름이 불리고 진우는 유령 같은 걸음으로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객석은 술렁였고 심사위원들은 초췌한 소년의 모습에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하지만 첫 음이 울리는 순간 공기는 얼어붙었습니다. 라흐마니노프의 웅장한 선율이 울려 퍼지자 그것은 더 이상 음악이 아니라 처절한 삶의 비명이었습니다. 민석이 가르쳐준 대로 진우는 슬픔을 억누르는 대신 그 슬픔을 건반에 쏟아부었습니다. 마지막 클라이맥스, 폭풍처럼 몰아치는 건반 위에서 진우는 보았습니다. 무대 뒤 커튼 사이로 자신을 향해 주먹을 꽉 쥐어 보이는 민석의 그림자를요. 연주가 끝나자 찰나의 정적 뒤에 천둥 같은 기립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진우는 건반 위에 엎드려 어깨를 들썩이며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민석은 진우를 가르치며 매일 소름 끼치는 경험을 했습니다. 진우는 단순히 노력하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한번 들은 복잡한 현대 음악의 불협화음을 단숨에 외워버리는 천부적인 청음 능력과 악보에 숨겨진 감정을 본능적으로 잡아내는 비동물적인 해석력을 가진 천재였습니다. 특히 콩쿠르 곡인 라흐마니노프를 연습할 때 진우는 악보에 없는 미세한 강약 조절로 민석을 놀라게 했습니다. 쌤, 여기는 파도가 치는 게 아니라 파도가 지나간 뒤의 정막 같아요. 민석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가르치는 것은 기술일 뿐 진우의 영혼은 이미 거장의 반열에 닿아 있다는 것을요. 이러한 압도적인 천재성 덕분에 진우는 콩쿠르에서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대상을 거머쥐었고 국내 최고의 예술고등학교에 역대 최고점 전액 장학생이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으로 입학하게 됩니다. 중학교 졸업 후 진우는 민석의 가르침과 콩쿠르 대상을 발판 삼아 명문예술고등학교의 역대 최고점 전액 장학생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입학합니다. 예고 안에서도 진우의 천재성은 독보적이었습니다. 악보를 한번 보고 통째로 암기해버리는 암보력과 곡의 정서를 본능적으로 꿰뚫는 해석력에
동기들은 그를 음악실의 괴물이라 불렀죠. 민석은 비록 진우를 예고에 보냈지만 매주 주말마다 진우를 만나 상담과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예고의 엄격한 커리큘럼 속에서 자칫 기계적인 연주자가 될 뻔한 진우를 민석은 끊임없이 너만의 소리를 잃지 않도록 붙잡아준 유일한 등불이었습니다. 3년 뒤 예고 졸업식 날 세계 최고의 음악원인 줄리어드로부터 전액 장학금 합격 통지서를 받은 진우는 민석을 찾아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샘, 제가 예고를 수석으로 졸업할 수 있었던 것도 세계로 나갈 기회를 얻은 것도 다 샘 덕분이에요. 샘 없이는 전 그저 거리에 불량하였을 거예요. 민석은 눈시울이 붉어진 채 제자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10년 동안 소중히 간직해 온 낡은 지휘본과 함께 직접 작곡한 습작 노트를 건넸습니다. 진우야, 예고라는 작은 울타리는 이제 너에게 좁아. 넌 이제 한국을 넘어 세상을 내 건반 위에 올려놓아야 해. 가서 증명해라. 상처 입은 영혼의 소리가 얼마나 찬란할 수 있는지. 진우는 그날 선생님께 밤새 쓴 악보, 나의 첫 번째 관객에게를 바치며 스승의 가르침을 가슴 깊이 새긴 채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뉴욕 카네기홀의 조명 아래 턱시도를 입은 진우는 더 이상 방황하던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건반 위의 황제라 불리는 세계적인 거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연 내내 그의 시선은 객석 가장 앞자리 백발이 성성한 채 낡은 셔츠를 입고 앉아있는 한 노신사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본 공연이 끝나고 우레와 같은 기립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진우는 몇 번의 커튼콜 끝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장내는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오늘 제가 연주한 곡들은 모두 위대한 작곡가들의 작품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곡은 세상에 출판되지 않은 가장 아름다운 곡입니다. 진우는 민석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을 이었습니다. 제 손가락에 때가 끼고 마음엔 분노만 가득하던 시절 아무도 듣지 않던 저의 소음을 음악이라 불러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없었다면 오늘의 저도 없었을 것입니다. 나의 조율사, 나의 스승님, 김민석 선생님께 이 곡을 바칩니다. 진우가 피아노 앞에 다시 앉았습니다. 그가 건반 위로 손을 올리자 10년 전 그 낡은 학교 음악실에서 민석과 함께 만들었던 소박하고도 따뜻한 선율, 나의 첫 번째 관객에게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화려한 기교가 아닌 가장 순수한 형태의 감사였습니다. 민석은 눈을 감았습니다. 제자의 손끝에서 묻어나는 선율은 어느새 민석의 굳어버린 손가락 마디마디를 따스하게 어루만지는 듯 했습니다. 민석의 뺨 위로 뜨거운 눈물이 타고 흘렀습니다. 연주가 클라이맥스에 다다르자 진우는 눈을 감은 채 10년 전 민석이 해주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슬픔은 단조로, 기쁨은 장조로 표현해봐. 이제 진우의 연주 속에는 슬픔도 기쁨도 아닌 한 인간에 대한 깊은 경애와 사랑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지막 음이 허공에 흩어지고 난 뒤에도 관객들은 차마 박수를 치지 못했습니다. 긴 정적 끝에 민석이 먼저 떨리는 손으로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습니다. 진우는 무대 위에서 스승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고 민석은 인자한 미소로 제자의 비상을 축복했습니다. 그 순간 카네기홀은 두 사람이 함께 나눈 10년의 세월로 가득 채워졌습니다.